한국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모든 시스템들이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화재의 피해 현장만큼이나 미국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의 현장에서 미국인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아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인데요. 현장을 취재했던 기사의 에세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자 릴리안 김입니다. 지역신문사의 신입기자로 이번이 제 첫 대형 취재였습니다. 제 임무는 현재 LA 전역을 집어삼킨 최악의 화재 현장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 발을 들이자 저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과 회복의 가능성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빛을 잃고 연기와 재 속에서 희미하게 떠 있었죠. 마치 세계의 끝자락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심은 연기로 가득 찼고 거리 곳곳에는 잿더미로 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소음이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건을 챙기며 대피했고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어요. 긴급 취재를 지시받고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체육관 크기의 공간에는 담요를 덮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주변의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는데 손에는 녹아내린 인형이 들려 있었죠. 그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소방관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헬멧을 벗고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옷에는 연기와 땀으로 얼룩진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가 잡고 있는 물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마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듯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대피소 안에 있는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절망이죠.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느껴졌습니다. 대피소 한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간단한 샌드위치와 생수였지만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작은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자원봉사자는 자신도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소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라고 말했죠.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 역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대피소가 단순한 임시 피난처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서로의 슬픔과 두려움을 나누며 버틸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연기와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동안 이 작은 공간은 인간의 연대와 용기를 증명하는 장소였죠. 미국에서 자원봉사로 이런 대피소를 만들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어요. 그때 한 이재민이 옆에서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여기 대피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만든 대피소도 벤치마킹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는 코리아타운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즉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아까 봤던 대피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질서와 체계가 느껴졌죠. 한인회관 건물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가 분주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은 물류센터로 변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물품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스크와 물, 식료품,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물품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인회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인회가 운영 중인 지원 프로젝트를 다리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화재로 고립된 지역과 대피소 사이에 우리가 다리가 되는 거죠라고 설명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소방서와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물품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화재가 일어난 지 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실로 놀라웠죠. 게다가 한쪽에서는 IT 전문가들이 컴퓨터 화면에 지도를 띄워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글 맵과 드론 기술을 활용해 화재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 대피소와 고립된 지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품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배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자발적인 봉사의 차원을 넘어선 매우 체계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아니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 정도였죠. 이들의 작업을 지켜보는 도중 저는 드론 배달 시연을 볼 기회를 얻었어요. 한 봉사자가 드론에 생수를 묶은 후 지정된 목적지로 보내는 장면이었어요. 드론은 안정적으로 이륙해 연기자욱한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론은 가벼운 진동음과 함께 안정적으로 이륙했어요. 생수가 단단히 묶인 상태에서 드론은 연기자욱한 하늘로 조심스럽게 날아올랐습니다. 봉사자들은 주변 기기를 통해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주시했어요. 그 화면에는 드론이 비행 경로를 따라가며 화재 지역을 피해 지정된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기가 짙게 깔린 하늘 속에서도 드론은 흔들림 없이 날아갔어요. 한 봉사자는 한국산 드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드론에 장착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계산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드론은 단순한 배달 기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재난 관리 능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통해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불길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드론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고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드론은 천천히 하강하며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생수를 내려놓았어요. 그곳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봉사자가 생수를 받아들고 감사의 손짓을 보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 순간 저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한국의 드론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지를 실감하게 됐어요. 이 드론들은 단순히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은 이 드론들이 없었다면 많은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전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드론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드론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기지로 돌아오자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단순히 기술의 놀라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사에 꼭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한인회관 내부로 들어가자 더 체계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1층은 물류작업 공간, 2층은 대피소와 의료지원팀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각 층마다 책임자가 있었고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군사작전 본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주차장에 가득 쌓인 물품들은 잘 정리된 물류 창고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며 물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자원봉사자를 따라 물품 분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새로 도착한 물품 상자 안에서 마스크와 생수, 기저귀 같은 물건들을 꺼내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마치 이곳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수없이 연습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각 상자에는 배달될 목적지와 필요한 수량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곳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추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의 중심에는 한 컴퓨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화재 확산 경로와 대피소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으로 가장 먼저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품 정리와 배분 작업을 지켜보는 동안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는 이 모든 물품은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배달하지 못하는 대신 한인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한인회로 바로 보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날 코리아타운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제게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코리아타운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한인회관 안쪽에서 뭔가 특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자기 키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이 생겨 작업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회의실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보자기가 깔려 있었고 그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인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성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품을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들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보자기는 선명한 색상과 전통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전통 문양과 함께 희망과 복이라는 글자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죠. 봉사자 중 한 명은 우리 전통에서 보자기는 물건을 소중히 싸는 용도로 쓰여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라고 말했어요. 작업 테이블에는 물품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수, 비상약품,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물품뿐 아니라 심리 지원 안내서와 작은 손난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같이 세심하게 선택된 물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심리 지원 안내서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마음가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라인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 안내서를 준비한 한 봉사자는 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키트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래요라고 말했어요. 보자기에 물품을 싸는 과정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각 물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후 보자기로 감싸 단단히 매듭을 지었어요. 그리고 매듭 위에 작은 종이 태그를 달았는데 그 안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태그 하나에도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완성된 보자기 키트는 대피소로 배달되었어요. 저는 봉사자들과 함께 키트를 나누어 주기 위해 한 대피소를 방문했죠. 체육관 같은 공간에 마련된 대피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보자기 키트가 도착하자 사람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키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자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물품을 꺼내보며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중 한 중년 여성이 키트를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에 든 보자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 보자기가 나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보자기에 새겨진 희망이라는 글자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대피소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었는데 이 작은 선물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안정과 위로를 되찾아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이 보자기 키트가 단순한 물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피소를 떠나며 저는 여전히 보자기를 손에 든 채 벤치에 앉아있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키트를 열어 하나씩 물품을 꺼내더니 태그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태그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구처럼 이 보자기 키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보자기 키트 배포가 한창이던 대피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키트를 받고 안에 담긴 물품을 살피며 작은 웃음을 띠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피소 한쪽에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었죠. 음악은 너무도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옛날 트로트였죠.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곡이었어요. 멜로디가 울림을 더해 대피소 전체에 퍼져나가는 동안
한국인 할머니가 천천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얹고 손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노래를 부르다 잠시 멈추더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울음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것 같았고 동시에 어딘가 안도와 위로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음악이 가진 힘이 이렇게까지 강렬하다는 것을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래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내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다른 인종의 이재민들도 멜로디에 맞춰 몸을 살짝 흔들며 음악에 빠져드는 듯 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이 음악은 왜 이렇게 슬프지만 아름답게 들리죠?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그 장면은 대피소 안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해 보였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할머니가 다른 이재민에게 손을 내밀며 자리를 옮겨 앉는 모습이 보였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던 한 남성은 라디오 소리를 조금 더 키우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가 달랐지만 음악을 통해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위로라는 보편적인 감정이 이 작은 대피소 안에 있는 모두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끝나고 다른 곡이 이어질 때쯤 어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화재로 집을 잃고 이 대피소로 오게 된 과정을 짧게 말하며 이 노래를 들으니 멜로디만 들어도 너무 슬퍼서 고향 생각이나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재민들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던 사람들이 이 작은 음악 한 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제 기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음악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본 이 장면은 단순히 대피소에서의 작은 순간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도 희망과 유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대피소를 떠나며 다시 한번 그 할머니가 들었던 트로트의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을지 생각했어요. 제 기사의 제목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졌습니다. 음악은 세대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하얀 화면을 바라보며 대피소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어요. 트로트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치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미소까지. 그날의 따뜻한 공기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노래했고 혼란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용기를 북돋아주는 목소리였죠. 특히 트로트를 들으며 울고 웃던 사람들의 얼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음악이 그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멜로디는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순식간에 대피소 전체를 감싸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한 문장을 쓰고 나니 트로트와 함께했던 한인의 봉사자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트로트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며 이재민들을 응원했죠.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음식과 물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다가왔고 저는 기사에 이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어요. 한인회의 노력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길은 음악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대피소에서 느꼈던 온기와 연대는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성과 연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과 보자기 키트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사를 쓰며 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대피소의 모습,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까지 그날의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었어요. 마치 그 공간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제 글에 담겨지길 바라는 마음처럼요. 다음 날 아침, 코리아타운의 한인 식당과 교회들이 협력해 만든 임시 급식소를 방문했어요. 어제 대피소에서 느낀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곳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어요. 급식소는 대형 주방처럼 보이는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철제 프라이팬에서는 어떤 음식의 강렬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육볶음이라는 음식이더라고요. 한 봉사자가 다가와 제 손에 작은 접시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빨간 양념에 잘 볶아진 돼지고기와 채소들이 담겨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강렬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그 향은 이미 제 입안을 가득 채운 것 같았어요. 저는 포크로 한 조각을 집어들어 한 입 먹어보았어요. 첫 맛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양념이 혀를 감싸더니 뒤이어 약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씹을수록 부드러운 고기와 양념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이 음식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그 한 입은 위로와 정성이 담긴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빠르게 밥과 반찬을 준비해 도시락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락에는 쌀밥, 제육볶음, 김치, 그리고 간단한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봉사자 중 한 명은 도시락을 닫기 전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 스티커에는 힘내세요라는 글자와 함께 하트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디테일에서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급식소는 매일 2,000끼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자원봉사자는 이 음식을 받는 분들이 잠시나마 힘을 얻고 미소 지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처럼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응원을 담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식소를 둘러보는 동안 도시락을 가득 실은 트럭이 대피소로 출발했어요. 저는 그 트럭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된 도시락을 빠르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줄을 선 사람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말을 건넸어요. 그들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미소는 단순한 배부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피소 한편에서 소방관들에게도 도시락이 전달되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들은 방금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온 듯 보였고 옷에는 연기와 재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소방관들에게 제육볶음 도시락을 건네며 힘내세요라고 말했어요. 소방관들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곧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깜짝 놀랄만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활짝 웃으며 이건 내가 먹어본 음식 중 최고야 라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소방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몇몇은 웃으며 다시 줄을 서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진심이 담긴 것이었고 이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 소방관과 인터뷰를 하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제육볶음 한 끼가 우리 팀에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받고 있는지 느끼게 해줬어요. 음식을 준비하며 우리를 생각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히 음식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 심리적 안정과 공감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연결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이 음식은 대피소의 이재민과 소방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음식 한 끼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급식소에서 감동적인 순간들을 목격한 뒤 저는 한인 커뮤니티가 재난 속에서 어떻게 이웃들과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특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LA에서 초기에는 분명한 문화적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인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재민들과의 문화적 차이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장벽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재민들 중 일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낯설게 느끼거나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음식이 익숙하지 않다며 멀리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들의 거절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서로 간의 긴장감이 높아진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정문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 관계자는 우리는 보통 도움을 줄 때 더 많이 챙겨주려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이재민들은 우리의 접근이 과도하다고 느끼거나 부담스러워 하더군요라고 말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의 방식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한인회는 이재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각 문화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제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을 공유했죠. 그들은 강요하거나 과도한 배려를 보이는 대신 먼저 묻고 기다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제공할 때도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덧붙이며 부담을 덜어줬어요. 또한 이재민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각 문화의 대표자들과 협력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였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관계자는 어떤 이재민들은 한식이 낯설었지만 작은 설명을 덧붙이며 차근차근 다가가자 그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라고 전했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인 초등학생들의 손편지였다고 했습니다. 한인 교회와 학교의 초등학생들이 화재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은 단순한 글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죠. 각 편지에는 어린아이의 필체로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와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궁금해졌고 한 트럭에 실린 편지가 대피소로 향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를 소방관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소방관들은 연기와 재로 더러워진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카드와 글씨를 바라봤어요. 그중 한 소방관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며 저는 그 편지 한 장이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그는 곧이어 이 손편지가 우리 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편지는 생명을 걸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을 겁니다. 편지를 받은 소방관들만 감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편지 중 하나를 읽고 있던 한 이재민 가족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소년으로 구성된 이 가족은 화재로 집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작은 편지를 읽으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으며 이렇게 작은 손으로 이런 큰 말을 했구나 라고 말하며 감동했어요. 그 편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그들에게 다시 움직일 용기를 준 것처럼 보였어요. 이 가족은 그날 이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물품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부모는 도시락 포장 작업에 나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 가족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손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변화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이러한 노력과 진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됐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신뢰의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마음을 나누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손편지는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죠. 대피소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 대신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지원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쪽 구역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둘러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윷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이 놀이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놀이 방법에 어리둥절해하던 이재민들도 곧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윷가락이 공중으로 던져져 바닥에 착지할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아이들은 단순한 규칙과 흥미로운 진행 방식에 빠져들며 금세 놀이에 몰두했어요. 그 옆에서는 공기놀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작은 알록달록한 공기돌을 손으로 튕기고 받으며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는지 몇몇 미국인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에게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공기돌을 손바닥 위로 튕기며 "이건 정말 재밌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단순한 놀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이러한 놀이들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달고나 만들기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달고나 키트를 준비했고 모두가 설탕을 녹이고 모양을 찍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달고나를 만들던 어떤 미국인 이재민은 오징어 게임에서 본 걸 이렇게 직접 해보니 정말 재미있네요 라고 말했어요. 드라마의 장면을 떠올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낯선 것이 아니라 이들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한 중년 남성이 윷놀이를 하던 자원봉사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는 한국의 놀이가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었어요. 이곳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말은 이곳에서 한국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놀이와 손편지, 그리고 음식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지원 활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람들이 놀이와 손편지를 통해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코리아타운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연기가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서도 이곳은 희망이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재난의 참혹함과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기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간 이곳에서 그들의 삶과 노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는 스스로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연대와 헌신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다리를 직접 보았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들었던 웃음소리, 손편지와 놀이를 통해 피어난 감동, 그리고 제육볶음을 먹으며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하던 소방관의 눈빛까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저는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재난 대응의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연대의 힘을 기사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수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감동을 표현했고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세계 각지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몇몇 도시의 관리기관은 한인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시스템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이 모든 반응을 접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다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다리를 통해 코리아타운은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 희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인들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